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버스 안의 유산균. 그날은 2003년 겨울의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다. 나는 매일 타는 출근길 273번 시내버스를 탔다. 승객들로 가득한 버스 안은 말 그대로 고요한 정적의 공간이었다. 다들 이어폰을 꽂거나 창밖을 보며 각자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중간 정류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버스에 오르셨다. 무릎엔 무언가 묵직한 보자기 보따리를 안고 계셨고, 한 손엔 유산균 음료가 가득 담긴 봉지를 들고 계셨다. 숨을 헐떡이며 올라타신 아주머니는 눈을 껌벅이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승객들에게 말을 건네셨다. 안녕하세요. 아드님, 따님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직접 만든 유산균 음료인데요. 아이들 건강에 정말 좋아요. 하나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객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리거나 창밖만 보았다. 어떤 사람은 헛기침을 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나 역시 처음엔 불편한 마음이 앞섰다. 출근길의 평온을 깨뜨린 낯선 누군가의 목소리. 그 아주머니는 그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지만 꿋꿋이 버스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외치셨다. 하나에 1,000원이에요. 아이 있는 집엔 정말 좋아요. 드셔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 순간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성이 말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애가 셋이요, 하나 주시오. 그 말을 신호탄으로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다. 저도 하나요. 2 주세요. 3개 살게요. 아주머니는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유산균을 건넸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봉지를 떨어뜨리셨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 나도 조심스럽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다. 아주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걸로 우리 아이 밥 한 끼를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저 그런 출근길이었던 버스 안이 마치 온기로 가득한 방 안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음료를 받아들었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마시기까지 했다. 며칠 후 아주머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신고당했을지도 몰라요. 또 누군가는 이제 자리를 옮기셨겠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날 그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단순히 유산균 음료를 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잠시나마 지지해 준 거라는 것이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무뚝뚝하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고 조용한 손, 내밈 하나로 누군가의 삶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목: 사과 새알의 약속. 2003년 초겨울, 내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서울 강북의 작은 요양병원에는 유독 말수가 적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 이름은 김창호 어르신. 병원 내에서도 꽤 오래 머문 환자셨지만 유독 말수가 없고 아침 회진 때에도 괜찮소 한마디만 던지고는 창밖만 바라보곤 하셨다. 나는 대학 봉사동아리 활동으로 주말마다 병원을 찾아가 책을 읽어드리거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늘 내 말을 피해 조용히 병실 구석에 앉아 계셨다. 어느 날은 책을 읽다 말고 내가 묻기도 했다. 할아버지, 혹시 싫으세요? 제가 오면 불편하신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하셨다. 아냐, 그냥 기다리는 중이야. 무엇을 기다리시냐고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 말을 붙일 수 없었다. 그 말은 마치 단단한 돌처럼 무거워 병실 공기를 가라앉혔다. 며칠 뒤 병원 간호사 선생님에게 우연히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 6.25 참전용사였고 전쟁 직후 가족과 헤어진 뒤 홀로 지내셨다는 이야기였다.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주소도 이름도 희미하게 남아있어 국가기관을 통해 수차례 추적했지만 끝내 가족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그 다음 주 봉사 때 작은 사과 3알을 사서 병원에 들고 갔다. 병실에 들어서자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할아버지, 사과 좋아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으며 봉지를 내밀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하셨다. 응, 사과 좋아하지. 예전에 우리 딸이 사과 좋아했어. 그 순간 잠긴 기억의 문이 열린 듯 했다. 할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전쟁통에 어린 딸아이를 등에 업고 남하하다가 폭격과 혼란 속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 뒤 수십 년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어쩌면 살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는 그저 창밖을 보며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뭔 줄 아나? 할아버지는 흐릿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나 사과 하나만 사줘. 말을 마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사과 3알 중 가장 반질반질한 것을 골라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렸다. 그분은 마치 오래전 딸아이의 손을 잡듯 그 사과를 꼭 쥐며 말씀하셨다. 이 사과는 내 약속이야. 다음 생에는 꼭 사과 하나 사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될게.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작은 사과 3알을 들고 병실을 찾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항상 3알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딸, 혹은 과거, 현재, 미래였는지도 모른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많은 말을 하셨고 종종 딸에게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해봄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셨다. 병상 옆 탁자엔 반쯤 먹다 남은 사과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이렇게 적힌 메모가 있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면 꼭 사과 하나를 사주고 싶다. 나중엔 꼭 말이다. 기다림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마주하지 못한 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약속이 되기도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제목 천원의 기적. 2003년 늦가을 서울 한복판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내게 그 해 겨울은 유독 잊히지 않는 계절이다.
나는 대학생이었고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날도 도서관에서 밤새 리포트를 마친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하철 입구 앞엔 늘 그렇듯 노점상이 몇 개 늘어서 있었고 그 옆엔 낡은 모포를 덮고 앉은 노숙인 한 분이 있었다. 나도 매일 지나다니며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솔직히 별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그분 앞에 작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배고픈 학생들을 위해 라면 한 개 1,000원에 드립니다. 나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처음엔 무슨 장난인가 싶었다. 노숙인이 돈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라면을 팔겠다는 것이었다. 옆을 보니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와 냄비 그리고 봉지라면 몇 개가 있었고 조심스레 놓인 종이컵과 일회용 젓가락도 보였다. 정말로 1,000원이면 라면을 주시나요? 하고 내가 물었다. 그분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누가 준 라면인데 그냥 달면 좀 미안하잖아. 그래도 1,000원이면 나도 하루 밥은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를 뒤져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그렇게 거리에서 먹는 첫 라면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났다. 라면은 평범했지만 그 온기는 그 어떤 식당 음식보다 진했다. 그분은 내가 라면을 다 먹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불을 줄이고 국물은 괜찮은지 맵진 않은지 계속 물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엔 나에게 손바닥 크기의 종이 쪽지를 건네셨다. 필요할 땐 꼭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당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쪽지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타인에게 주는 삶이 가난을 이깁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그분을 찾아가 1,000원을 내고 라면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자리를 뜨셨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누군가 그 이야기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후원이 모였고 그 돈으로 고시원 방 하나를 얻어 다시 일자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거리에서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엔 1,000원의 기적으로 오래도록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종종 종이 쪽지에 그 문장을 써서 누군가에게 건넨다. 그 따뜻한 겨울 라면처럼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길 바란다. 진심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함은 꼭 손에 쥔 것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제목 기차역에서 피어난 편지 한 장의 사랑. 나는 익산역에서 역무원으로 일한 지 올해로 15년이 되었다. 매일같이 출근해 반복되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람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해 2003년 봄부터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내 눈앞에 나타났던 한 할머니의 얼굴만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분은 키가 작고 등이 굽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셨다.
늘 바른 회색 잠바를 입고 두 손엔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꼭 쥐고 계셨다. 첫 기차가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플랫폼 구석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기차가 도착하면 조심스레 다가와 말씀하셨다. 이 편지 좀 서울 가는 사람한테 전해주면 안 될까요? 편지 봉투엔 항상 같은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땡땡구 땡땡동 김은지 앞. 처음에는 단순히 누군가의 부탁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닌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되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이 편지 매일 보내시네요. 가족분이신가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씀하셨다. 내 손녀인데 서울 올라가서 혼자 산다 하잖요. 걱정도 되고 보고 싶고 해서. 근데 전화기는 뭐라 하는지 잘 못 써서 이렇게라도 안부를 전해야 맘이 놓여요.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그 봉투는 단순한 우편물이 아니라 할머니의 하루하루가 담긴 진심이었다.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항상 기차 시간이 맞지 않아 편지를 손수 배달해 줄 순 없었지만 서울행 기차를 타는 승객에게 부탁하면 반드시 손녀에게 전달되었다. 누군가는 번거롭게 여겼을지도 모르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었다. 낯선 사람의 손에 맡긴 편지가 매번 손녀에게 잘 도착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끼게 해줬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안해졌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용기를 내어 예전 봉투에 적혀있던 주소를 기억해 동네 이장님께 수소문을 부탁드렸다. 그리고 며칠 후 전에 들은 소식은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려줬다. 할머니는 며칠 전 갑작스런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말문이 막혔다. 그 따스한 손길, 수줍은 미소, 조심스레 편지를 건네던 그 손길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내 손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날짜는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다. 아직 우편으로 보내지 못한 채 내 책상 서랍에 고이 모셔져 있던 그 봉투를 들고 나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조용한 빌라촌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앳된 얼굴의 여성이 문을 열었다. 나는 자신을 소개하며 할머니의 편지를 건넸다. 그녀는 손에 편지를 꼭 쥔 채 말없이 울기 시작했다. 한참을 흐느낀 뒤 그녀는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매일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자취방에 혼자 있을 때마다 외롭고 지칠 때가 많았는데 할머니 편지를 읽으면 눈물이 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는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날 이후 나는 매년 봄이 되면 그 손녀와 함께 익산역을 찾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할머니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녀가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작은 봉투 한 장이 만들어낸 기적을 이야기한다. 사랑은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작게라도 전해지는 진심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